아브라함은 대상의 운명에 특별히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본능의 변천을 더 강조하는 일반적인 관례와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관례라는 거는 프로이드의 얘기예요. 프로이드는 주로 리비도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네.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에서 각 본능과 그 본능의 구성 요소는 출처, 즉 몸 안에 출처가 있고 목표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고 대상은 목표가 실행되는 사물이나 사람, 즉 대상이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본능의 출처와 목표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대상을 강조함으로써 논리의 강조점을 바꾸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정신적 환자들이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본능의 출처라는 말은 보통 소스라고 그래요. 소스라고 그러고 여기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에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상은 아브젝트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셀프 안이 나 밖으로 대상을 옮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사와 투사 과정이 갖는 중심적인 중요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문기적인 보유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여러 번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는 예전에 한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그녀와 약혼을 하기로 했었고 무언가가 그에게서 격렬한 저항을 자극했습니다. 그 일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 설명하기를 이것은 대상으로부터 리비도가 철수했음을 가리킨다라고 분석 노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인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있던 약혼녀와 화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자가 자신의 사랑을 재발견하면서 임상적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회복과 함께 환자의 관리, 즉 리비도는 다시 대상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우울증은 잠시 동안 재발하였고 재발 기간 동안 약혼녀에 대한 그의 저항은 매우 분명하게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저항이라는 용어를 약혼녀를 향한 그의 분노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객관적 용어로 이것을 리비도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은 대상에 대한 환자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우울증이 신체 증상, 그러니까 내장의 내용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환자의 우울 기간과 이런 증상을 연결시키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내장 속의 대변은 자신에게서 떠나간 증오, 예를 들면 똥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약혼녀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울증 환자의 대상 상실에 대한 프로이드의 설명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것에 덧붙여 상실한 대상을 회복하려는 우울증 환자의 불안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상을 환자 자신의 내면에 둠으로써 대상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환자의 시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가의 대변을 먹는 강박적 환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상은 그가 대변의 형태로 자신의 신체로부터 축출했던 사랑, 그 대상을 다시 자신의 신체 안으로 들이려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아브라함은 밝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종류의 자료가 정신적 환자의 마음이 외부 대상을 신체 내부 또는 자기 내면의 환상세계와 연결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대상을 상실하고 되찾는 과정을 신체가 상실했던 물질이나 물건을 신체 안으로 다시 찾아오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환상 안에서 신체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중요성은 대상을 신체 안으로 가져오거나 신체 밖으로 내보내는 신체 과정을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아브라함은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설명은 우울증에 대한 프로이드의 논문과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신체 안과 밖으로 대상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복잡한 움직임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적 대상에 대한 명백한 경험, 예를 들면 그 사람 내에서 그 몸 안에 있는 직장 안의 대변에 대한 신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구강적 및 학문적 본능, 그러니까 빨기와 배설하기와 같은 관계, 그것을 갖는 관계,
그래서 따라서 신체적 본능들과 대상과 갖는 적극적인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연결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은 꿈 이야기처럼 위장된 형태를 띠는 이러한 실제 환상들을 아주 원초적인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상에 대한 이런 설명들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실제로 어떤 정신증 환자들이 우리가 보통 판타시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일루전, 상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판타시가 이분들에게 리얼리티예요. 실제 경험이라는 심리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 리얼리티는 심리적인 익스터널 리얼리티뿐만이 아니고 이런 심리적인 체험 자체에 생생한 리얼리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상을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내적 세계 속에서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정신증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은 이건 그냥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실제로 그 두려움 속에서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증적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걸어오는 사람 아니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대상, 내면에 자기를 어떤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 내면에는 피해 나갈 수 없는데 그걸 밖으로 투사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또 무서워지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내적 대상을 밖으로 투사하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공격할까봐 자기가 선제 공격을 하는 사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내적 대상 그리고 외적 대상.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 대상을 자기 안에 가두기도 하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증 환자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이 환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분이 열었다고 보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환상의 세계를 더 넓게 연 게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처음에 들으면 너무 황당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깊이 잘 들어가면 이분이 아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사이카틱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은 1940년대 클라이니언들과 그리고 아나 프로이드와 그 동료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리언들하고의 아주 대논쟁 연구의 대논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논의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인 환상이에요. unconscious fantasy가 뭐냐? 판타시 이론. 이 판타시 이론이 결국은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디언들이 볼 때는 이 판타시 이론은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판타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타시 이론을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서 수산 아이색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석가가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멜라니 클라인을 구해내요. 멜라니 클라인이 잘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을 아주 유리한 문장으로 수산 아이색이 무의식적인 환상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을 보호하는 이론을 논문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환상에 대한 이론은 클라이니언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툴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죠.